이제는 순수 내연기관을 사기에는 조금 시대가 바뀐 것 같고 하이브리드가 최적의 대안이다. 캠리보다는 1,000만 원 이상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평균 연비 보여드리면은 리터당 나왔습니다. 한번 측정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테스 강중기자입니다. 크라운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 계양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서울 서초동에 있는 저희 사무실까지 편도 약 31km 정도 되는데요, 일주일 중에 가장 막히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월요일 아침인데, 어제까지는 강원도 평창까지 장거리 고속도로 위주의 연비를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이 차와 함께 도심 출퇴근길 정체 구간에서 연비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측정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5시 57분이고요. 트릭 컴퓨터는 전부 다 다시 리셋을 했습니다. 자, 확실히 이 차는 운전 시야가 좋습니다. 제 앞에 그랜저가 가고 있는데, 이 그랜저 운전자 위치보다 제가 앉은 높이가 훨씬 높이 앉아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시트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운전 시야가 SUV처럼 좀 쾌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누적 주행 거리가 거의 한 7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현재 계기판상 주행 가는 거리가 385km가 여전히 남았고요. 이거는 분명한 장점으로 봐도 되겠죠. 자, 지금도 제동할 때 보니까 여기 그래픽으로 또 나오거든요. 앞바퀴에 있는 모터로도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시켜주고, 뒷차축에 있는 전기 모터도 발전을 해서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해주고, 앞뒤에 있는 모터가 모두 제동할 때 관여하다 보니까 이 차는 다른 브랜드의 하이브리드와 비교해서 이 체력 회복 속도가 대단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는 배터리 잔량이 절반 이하로 잘 줄어들지가 않더라고요. 워낙 이 배터리 유지 관리 능력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EV 모드의 주행 비율이 높다는 거, 제가 지금 출발하고 7분 정도 경과했는데 EV 주행 비율이 66%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경인고속도로에 진입을 했고요. 현재 주행 시간 10분 경과가 됐습니다. EV 주행 비율은 여전히 60% 이상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동하면서 오늘 리뷰의 메인은 출근길 정체 구간의 연비 계측이지만, 이동하면서 이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구조적인 핵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 차의 장단점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평창 다녀오면서 700km 이상 달렸다고 했는데 여전히 한 380km 정도 갈 수 있다고 했죠. 이를 더해서 계산을 해보면 1000km 초반 정도 달릴 수 있다는 소리인데, 아마 지금 이제 올해 차를 바꿀 계획이신 분들은 이제는 순수 내연기관을 사기에는 조금 시대가 바뀐 것 같고 최소한 전기 모터가 달린 차를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완전 전기차로 가기에는 물론 요즘에 도심에서는 충전하기가 정말 편해졌지만, 저처럼 주말에 식구들과 어디 장거리 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하면은 사실 지방에는 충전 여건이 잘 안 갖춰진 경우가 많죠. 충전기가 있어서 거기를 찾아가도 정작 가보니까 충전기가 고장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하이브리드가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도 상당히 넉넉하면서 하이브리드는 별도로 전기를 충전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다른 브랜드의 하이브리드와 비교해서 EV 주행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그 비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차 도요타 크라운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2.5 하이브리드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도요타 캠리, 라브4, 시에나, 그리고 렉서스 ES300H와
완전히 같습니다. 물론 각 모델에 따라서 최고 출력의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 기본적인 밑바탕은 모두가 같고요. 직렬 4기통 2.5리터 가솔린 애킨슨 사이클 엔진이 탑재가 되고 전기 모터는 총 3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요타 하이브리드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구동용과 충전용 모터를 별도로 구별을 해 놓은 게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달리면서 이 전기 모터가 구동도 하고 충전도 하는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E4 시스템이 적용된 도요타 하이브리드는 뒷차축에 세 번째 전기 모터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터 같은 경우는 가속할 때나 언덕길을 등판할 때 혹은 미끄러짐을 감지할 때 그때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뒷바퀴의 구동력을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가 3개가 있는 E4 시스템은 물론 가속할 때도 이 모터가 도움을 줘서 전반적인 차의 안정감이 살아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감속 또는 제동할 때는 이 세 번째 전기 모터가 회생제동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2개의 모터가 달린 일반적인 도요타 다른 하이브리드보다도 체력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빠른 편입니다. 이 말인 즉슨 도심에서 배터리의 회복, 충전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조금 더 EV 모드를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자, 이제 벌써 정체 구간이 나타나는데 최종 연비 같은 부분은 사무실에 도착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 크라운을 조금 긴 시간 타보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운전 시야입니다. 네, 오늘 출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앞에 지프 레니게이드가 가고 있는데 이런 B세그먼트 소형 SUV와 운전 높이, 제가 보이는 높이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힙 포지션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도 넉넉하고요. 대시보드의 위치는 전체적으로 좀 낮습니다. 수평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주변 시야가 상당히 쾌적해서 이런 부분은 참 좋네요. 뭐랄까 막 너무 SUV처럼 생기지 않으면서 또 적당히 세단스러운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는, 이게 좀 용어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이 크로스오버라는 장르의 장점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 오묘한 운전 포지션, 그래서 타고 내리기 쉽고 운전 시야가 좋다는 거, 이게 제가 긴 시간 타보면서 느낀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성입니다. 네, 아직까지 크라운이 출시가 된 지 많이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캠리보다 라브4보다 조금 비싼 차기 때문에 도로에 많지가 않죠. 그래서 좀 주변의 시선도 느껴지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그랜저처럼 도로에 막 하루에 20대 30대씩 마주치는 차, 그런 차하고는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성이 있는 차지만 구동계는 이미 도요타 렉서스가 오랜 시간 사용해온 검증받은 하이브리드 구동계가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도요타 인포테인먼트는 정말 안 좋았죠. 모니터 크기도 작고 해상도도 좀 떨어지고 들어간 메뉴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번 크라운에 적용된 U 플러스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메뉴가 정말 많습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도 적용이 됐고 스마트폰 티맵 같은 거 편하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순정 사양, 네, 순정 아틀란사의 내비도 OTA 업데이트도 되고 실시간 길 안내도 가능합니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메뉴 보시면은 차량 관리, 현재 날씨, 모바일 TV, U 플러스 스마트 홈, 팟빵, 지니 뮤직,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터치의 반응 속도도 빠르고 모니터 해상도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주변에 어라운드 뷰 모니터도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오는데 전체적인 화질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사실 도요타 렉서스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화질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번 모델은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족감이 상당히 올라갔고, 운전석, 동반석, 통풍 시트 3단계 다 들어갔고, 그리고 동반석에도 전동 시트거든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장비가 좀 풍성한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점은 적재 공간인데요. 이 차는 제가 사실
이런 뭐 골프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어보지 않고 순전히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캠리보다 살짝 작아서 공간이 이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저희가 골프백 2개에 보스턴백 2개 그리고 기내용 여행용 캐리어 하나 이렇게 실어도 공간이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공간 활용성은 상당히 뛰어나다,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단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 장점은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트렁크 해치입니다. 자, 공간적인 부분은 만족감이 괜찮았는데 문제는 이 트렁크 해치를 눌렀을 때 버튼 찾기도 쉽지 않고요. 버튼을 눌렀을 때 전동 트렁크가 탑재되지 않은 차도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개폐는 그래도 끝까지 자동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 차는 버튼을 눌러도 개폐가 끝까지 되지 않고 그냥 잠금만 해제가 되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잡고 위로 올려야 하는 그런 수고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거는 사실 단점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공간, 2열 공간 같은 경우는 캠리와 큰 차이 없다. 아마 소비자께서 느끼시기에는 캠리보다는 1,000만 원 이상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가격이 비쌀수록 차체가 커지잖아요. 대표적으로 소나타와 그랜저의 차이도 있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뒷좌석 공간이 캠리보다는 엄청 넓지는 않습니다. 캠리랑 거의 비슷하게 느낄 수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편한 건 전혀 아닙니다. 캠리도 충분한 다리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건장한 성인 남성 두 분이 타시기에도 장거리 이동할 때 전혀 불편함 없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차는 루프라인이 좀 날렵하게 생겼지만 뒤에 앉았을 때도 헤드룸이 그래도 좀 확보가 되는 편입니다. 시트의 착자감도 괜찮고요. 단지 무릎 공간은 캠리랑 거의 비슷하고 렉서스 ES300H보다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소재적인 부분인데요. 물론 기본적인 소재, 이 스티어링 휠에 적용된 가죽이나 시트의 가죽, 그리고 뭐 암레스트 뭐 이런 데 다 가죽 씌워놨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촉감이 참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어 레버 주변이나 대시보드 주변, 도어 트램 이런 데가 전부 다 검은색이기 때문에 색감은 기존 도요타처럼 조금 칙칙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플라스틱을 사용하더라도 사실 요즘에 플라스틱에도 위쪽에 이렇게 필름을 입혀서 알루미늄 흉내를 낸다든지 아니면 나무 느낌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 요즘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외관 디자인은 참 개성있고 좋은데, 지금 브론즈 컬러도 상당히 특이하고 좋은데 실내에서도 이런 컬러의 조합이라든지 소재의 구성, 여기도 똑같이 좀 신경을 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다만 뭐 디지털 계기판이라든지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라든지 통풍 시트, 여러 가지 편의사양은 요즘 양산차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장비들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상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경인고속도로 끝자락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신월 여의 지하도로 타려고 합니다. 목적지까지는 아직 20km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목적지 앞두고 다시 연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무실에 거의 도착을 했고요. 주행 시간은 딱 1시간 2분이 나왔네요. 그래서 계기판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EV 주행 비율이 72%가 나왔네요. 네, 사무실까지 오면서 전기 모터로 달리는 비중이 70%가 넘었습니다. 도착했고요. 평균 연비 보여드리면은 네, 리터당 21.3km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고속도로 위주의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보다 도심, 정체 구간에서 주행을 했을 때 연비가 더 잘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타 크라운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